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쟁점이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텔아비브냐 하는 논쟁에 미국으로서는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격돌하는 종교가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성지로 보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아실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까지는 기독교와 생애 같은데 신약부터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종교도 이슬람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성지가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원은 이슬람 성지의 그 랭킹으로는 중요성이 메카 다음 두 번, 세 번째 되는 모스크입니다. 이렇게 격돌하는 그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이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듯이 예루살렘도 반쪽은 이스라엘이었고 나머지 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혼자서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에 이겼습니다.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전이 1973년 10월 전쟁,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쳤다가 다시 이스라엘 반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70년대 말에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요단강 서안 지방에 살면서 자치정부를 수립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된다. 이게 그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랍 세계 전체가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트럼프가 무슨 계산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이런 행동에 나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 정치 공약이었어요.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 무리하더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공화당의 비교적 비판적이고 전통적으로 친민주당적인 유대인들을 자기 지지로 당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무슨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은 최악의 경우에 탄핵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정세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조치에 대해서 중동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반발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조치에 대한 중동 아랍 세계 이슬람권의 반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찬동하는 이슬람 국가는 없습니다. 다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연 행동을 통해서 과연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올 나라가 있느냐 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냐? 지금 중동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많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그 인구가 600만, 7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1억이 넘는 2억에 가까워 2억 한번 꼽아보면 인구를 한번 꼽아보면은 2억 이상입니다. 이란이 7천만, 터키가 7천만, 이집트는 한 9천만 됩니다. 약 3억이네요, 벌써. 3억. 600만 대 3억의 대결에서 한 번도 아랍이 이기지 못한 것은 대동단결이 안 된 것이죠. 각각 나라 사정이 복잡하고 권력자는 항상 자기의 권력 유지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이슬람, 아랍의 대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죠.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나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중동은 9.11 테러 이후에 그리고 2011년의 아랍의 봄 이후에 이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중동 정세는 과거 냉전시대 때의 중동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우선 9.11 테러 이후에 중동에서 몇 개 나라가 국민국가로서의 기능이 거의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죠. 이라크가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그나마 이제 재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리비아가 이제는 가다피를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영이 서지 않는 정부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튜니시아는 회복이 됐습니다. 예멘은 지금도 내전을 해가지고 30몇 년 동안 독재를 했던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피살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완전히 국제전쟁터가 돼가지고 인구가 2천만 명인데 죽은 사람이 5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탈출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유럽의 골칫거리인 이 이민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중동에 큰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중동의 기본적 대결 구도는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느냐? 그건 시아파와 수니파의 이 적대감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적대감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적대감보다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아파, 원래 이슬람 전체 중에서 시아파는 약 15%, 85%는 수니파입니다. 시아파가 많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시아파의 말하자면 맹주입니다. 맹주. 또 이렇습니다. 이라크가 많아요. 이라크. 그런데 수니파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 중동의 기본적 지금 대결 구도는
이란 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가 지금 사실상 실권을 잡는데 이분이 성향이 보니까 반이란 성향이 강하고 미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겉으로는 불구대천의 원수지만은 아마 정보기관끼리는 서로 협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역대 왕들이 이 팔레스타인 세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는 내전까지 벌이고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도 뒤로는 상당히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정보 협력을 하는 관계입니다. 또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이스라엘 사태에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어떠냐? 이집트가 큰 나라죠. 중동의 정신적인 전통, 특히 카이로 대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 어떻게 보면 사상 면에서는 이집트가 중동의 중심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집트 또한 지금 무슬림 형제들을 몰아내고 지금 군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IS 등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IS가 모스크를 공격을 해가지고 약 300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정이 더 급합니다. 또 이스라엘과는 평화협정을 맺었으므로 적대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나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이 예루살렘 수도 공인에 대해서 이것은 내 문제다 하고 들고 나올 사람은 현재로는 팔레스타인 임시정부 그리고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즈볼라 정도입니다. 그리고 IS. 헤즈볼라는 이란의 조종을 받고 있는 레바논 내의 무장단체죠.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다 빠졌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예루살렘 공인 선언은 그렇게 큰 도전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계산대로 미국 내 유대인들이 앞으로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호감을 얻은 것은 사실이죠. 미국 내의 유대인은 숫자가 한 600만 명 됩니다. 그 6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150만 명의 유대인이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욕은 미국의 경제 중심지, 언론 중심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서가지고 그냥 뉴욕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뉴욕을 움직이면 세계 여론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뉴욕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너무 단순한 거지만은 그게 상당한 진실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유대인 경영자입니다만 이번 뉴욕타임즈는 CNN 정도는 아니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예루살렘 수도 공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무리 기사가 아랍이 예루살렘 수도 공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를지라도 힘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유대인이 지금 지구상에 약
1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의 0.1%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0.2%가 20%를 받았으니까 이게 평균보다 100배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를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약 600만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600만이. 유대인들은 주로 변호사, 의사, 언론인, 예술가, 무엇보다도 월스트리트 이런 데 진출을 많이 합니다. 교사로도 영향력이 오피니언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못한 미국의 자리가 뭘까? 대통령 자리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유대인 출신 대통령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 대통령이 한번 나올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입니다. 2004년 부시와 붙었던 이 민주당 후보가 존 캐리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 출신 존 캐리. 이분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언론도 유대인을 많이 의식해야 되니까 누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고도 쓰지 않는데 당시에 보스턴 글로버가 이 가계를 썼습니다. 가계를 조사를 하니까 존 캐리는 체코에 살던 유대인 후손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존 캐리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분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교를 버리면은 유대인으로 잘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그때 오하이오주에서 15만 표만 더 받았으면 최초 유대인 대통령이 나올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대에 일본에서 문해춘추사가 발행하는 마르코 폴로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에 좀 엉뚱한 기사가 실렸어요.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실험실, 그런 거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엉뚱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누가 읽어봐도 좀 이상한 사람이 쓴 건데, 그냥 넘겨버릴 만도 한데, 워낙 기사의 질이 낮으니까 세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문해춘추가 사과하고 그 마르코 폴로라는 잡지를 자진 폐간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왜 이렇게 항상 쟁점이 되고 이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은 그 예수와 관계가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서 왕국을 만들어서 살다가 한국처럼 남북으로 분단되기도 하고 결국은 로마 식민지로 넘어갔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다가 서기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탄압됩니다. 철저하게.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가 벌써 한 1900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설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율법자들이 예수를 로마 총독에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슬람보다 유대인들을 더 탄압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진정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을 중시함으로 중세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정권을 잡지 못하지만 그 정권에 봉사하는 서기, 세금 거두는 사람,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또 고리대금 업자 이래가지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권을 쥔 사람들은 이 정치가 잘 안 되면은 유대인들한테 덮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1492년 스페인이 기독교에 의해서 수복된 다음에 그때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 치하에서는 많은 차별을 받지 않고 잘 살았어요. 이슬람은 이 종교차별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천지가 되니까 유대인들한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든지 나가라. 이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많이 간 데가 오스만 터키입니다. 오스만 터키 황제는 이 사람들도 받아줬어요. 스페인이 그때부터 골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중산층, 지식인층을 내몰아버리니까 인재가 부족해졌다. 이게 스페인의 쇠력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전 로마 인구의 10%가 유대인이었다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10%가 그동안 핍박을 안 받고 있었으면 지금 한 인구가 2억 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1600만 밖에 안 되느냐? 그 개만큼 학살을 당했다. 특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는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냐?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기념관을 만드는 거죠.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세계에 많습니다. 워싱턴에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이걸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당신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모른 척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도륙당했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두 번 다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아마 뉴욕에 있었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은 어디 사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거의 똑같은 인구가 미국에 삽니다. 나머지 400만 명은 이제 유럽에 살죠. 한때 독일에 많이 살았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독일에 살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 한국은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것도 또 재밌는 스토리가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